한 달에 45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둘이 한 집에서 사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비용, 병원비, 식사비 이것저것 합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제 이름은 정희숙, 올해 74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복지사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봤죠. 늘 노년은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제가 막상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열해 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반으로 잘린 듯했죠. 남편과 함께 웃던 식탁,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거실,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밥은 혼자 먹고 말은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잤습니다.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유가 고립이 되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건 70세를 넘기고 나서였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작년에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정 선생님, 앞으로는 무릎에 물이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지내지 마세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세면대를 붙잡아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약 지금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새벽 2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 윤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낯설고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딸은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늘 옳은 말을 합니다. 엄마, 요양원엔 간호사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대요.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단어가 들렸어요. 관리.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정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라는 말, 정말 내 노년을 위해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편한 노인이 되기 위한 준비일까?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흔들렸어요. 그 불빛이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괜찮냐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요양원 평균 비용 월 350만 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고용할 때 썼던 돈은 450만 원. 도대체 노년의 안전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정말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나는 지금 안전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의 값을 치르고 있다. 그날부터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제 노년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보니 돈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진 않더군요. 간병인이 곁에 있어도 자식이 전화를 걸어도 그들의 마음은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함께 숨쉬는 온기였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관계를 살 수는 없다는 걸. 돈으로 간병인을 부를 수는 있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걸요. 그때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노년은 뭘까?
요양원의 침대 위 안정감일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일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문제였어요.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보 50만 원을 쓰던 여자가 이제는 30만 원으로도 웃을 수 있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짜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정이가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분노.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윤정이는 나를 걱정하는 거겠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 그 두 감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윤정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단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보세요. 같이 지내보면 요양원 갈지 말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결국 가방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만 넣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짐은 제가 들게요. 딸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제 방이 마련되어 있었죠.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건 내 공간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 때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는 예의 바르고 손주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안에서는 자꾸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귀찮을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이튿날 아침, 윤정이는 출근을 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점심을 챙기려다 멈췄어요. 이건 딸의 냉장고야.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결국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기 속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시험 기간이라서요. TV는 조금만 작게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TV를 아예 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집안의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조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조용히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윤정이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양원 얘기는 언제 꺼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날 위해서라지만 결국 나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정아, 엄마 전주로 내려갈게. 왜요? 뭐가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좋아. 내 방식이 편해. 윤정이는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불편했을 거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KTX를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들. 그 모든 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네 길을 가도 돼.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쳐 있었고 창가의 화분들이 나를 맞아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이 이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첫 주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전주의 집은 변한 게 없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창가의 화분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집을 떠나 있었다기보다 삶의 중심을 잃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간병인이라도 두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무릎이 불편하고 밤마다 불안이 밀려오니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처음 한 달만 해보세요. 엄마가 불편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윤정이는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 간병인은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는데 식비를 조금만 더 올리시면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그 말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검소하시네요. 저도 사람인데요. 이렇게까지 아끼시면 제가 밥하는 맛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TV를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면서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결국 2주 만에 간병인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금세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같이 산책 좀 해요.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 주 후 이 일은 저랑 안 맞아요 라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드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음도 돈도 버티지 못하겠구나. 간병인을 그만둔 다음 날 윤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아, 나 그냥 혼자 있을게. 간병인 없이도 괜찮아. 엄마, 정말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번엔 요양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또 요양원이구나.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요양원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얀 복도, 반짝이는 바닥, 직원들의 미소. 하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자 직원이 말했어요. 선생님, 아침 7시 기상입니다. 8시에 식사하시고 10시에 체조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숨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루가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지는구나. 내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엔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반대편엔 치매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와 신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의 요양원은 이상할 만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다음날 체조 시간이 되자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조하러 나오셔야죠. 몸이 아파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없구나.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곳이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3일째 되는 날 가방을 쌌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기간이 안 끝났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택시 창문 너머로 요양원이 멀어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다시 내 삶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고 싶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나답게 살 방법을 찾아보자. 그 결심이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다고 느껴졌다. 누군가의 규칙이 아닌 내 리듬에 맞춘 공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따라왔다. 이제 정말 혼자다. 그 사실이 벽처럼 다가왔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간병인도 요양원도 자식의 집도 모두 실패했다. 남은 선택지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단지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썼다. 1. 안전하게 살 것. 2. 외롭지 않게 살 것. 3. 경제적으로 유지할 것. 그 세 줄이 내 새로운 삶의 설계도가 되었다. 먼저 안전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어두운 복도, 높은 찬장, 모두 내게는 위험이었다. 그래서 스마트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딸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다. 처음엔 허무했다. 내가 이제 기계에게 생명을 맡기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안심이 됐다. 다음은 생활. 스마트 스피커를 설치했다. 불 꺼줘. TV 켜줘. 오늘 날씨 어때? 음성으로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신기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었다. 75세의 손끝에서 기술과 연결되는 감각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기계는 내 말을 잘 듣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여전히 괴로웠다. 국물 소리조차 공허했다. 그때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에 사는 윤순자 씨를 만났다. 나보다 2살 많았다. 어머, 정 선생님. 요즘 혼자 계시죠? 네, 그냥 버텨요. 그 말에 순자 씨가 웃었다. 우리도 다 그래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싫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 좋네요. 무릎은 좀 어때요? 그렇게 단순한 대화가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다. 일주일쯤 지나 순자 씨가 제안을 했다. 우리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외롭다는데 한번 모여볼래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 가슴이 뛰었다. 그래, 함께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5명이 모였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의 여자 5명.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다들 혼자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자기 얘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달랐다.
이 된장국 맛있다. 아, 이 반찬은 어디서 샀어요? 웃음이 나왔고 누군가는 눈물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느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 후 우리는 규칙을 세웠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돌아가며 한 명이 밥을 준비한다. 나머지는 밑반찬이나 재료를 챙긴다. 밥값은 공동으로 계산한다. 첫 달엔 어설펐지만 점점 손발이 맞았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된장을 만들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 후로 또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매일 아침 단톡방에 인사를 남기는 것.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병원 가요? 그 메시지가 늦어지면 서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괜찮아요? 왜 답이 없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았고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무섭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규칙은 나를 묶었지만 이곳에서의 약속은 나를 살린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함께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저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챙기고 병원도 함께 다니고 가끔은 여행 계획도 세우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갈 때도 같이 가면 어때요? 혼자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누군가 진료를 받을 땐 나머지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요? 약은 식후에 드시래요? 아니면 식전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서로의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습관이 우리의 의료비를 줄였습니다. 혼자일 때는 사소한 증상도 놓쳤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언니,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오늘 약은 꼭 챙기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사고를 막기도 했죠. 그 다음은 경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비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모두의 지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 땐 식비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었는데 공동 식사로 줄이니 2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건 단지 외로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부담을 나누는 거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밥만 같이 먹지 말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옛날 이야기 잘해요. 손주들한테 자주 들려줬거든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그거 해요. 요즘 아이들 그런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그날 바로 우리는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교실, 월 2회, 참여비 5,000원. 첫날엔 아이 셋이 왔습니다. 손주 같은 얼굴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반쯤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후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느새 이야기 교실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전국 할머니의 이야기 교실, 아이들에게 인기. 그 기사를 보고 윤정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아닌 존경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수입표를 받습니다. 이야기 교실 월 20만 원, 공동식 생활비 절약 3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입 15만 원, 총합 65만 원. 그 숫자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자부심이었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내 일상을 찍어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찍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영상 좋아해요. 처음엔 카메라 앞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입니다. 오늘은 혼자 밥을 안 먹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100회를 넘기지 못했지만 댓글 한 줄이 달렸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요.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 영상 잘 봤어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되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각자의 재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정호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전화 단톡방엔 인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무릎 괜찮아요? 이 몇 줄의 문자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하루를 엽니다. 누군가 답이 없으면 즉시 전화가 옵니다. 언니, 괜찮아요? 왜 연락이 없어요? 단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점심엔 누군가의 집으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전을 부칩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내일은 내가 해볼게요. 그 웃음소리와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혼자일 때는 조용했던 부엌이 이제는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후엔 각자의 작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 교실을 열고 순자 씨는 바느질 강좌를 합니다. 손재주 좋은 분은 손가방을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합니다. 그 수입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손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고추장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 이런 소소한 말이 우리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살 땐 매달 80만 원이 넘던 지출이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비는 공동으로 나누고 공과금도 균등하게 부담하니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노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나누고 아플 때는 함께 병원에 가주고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서 나눴습니다. 건강도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니 식습관이 규칙적이 되었고 산책도 함께 하니 운동량이 늘었습니다. 병원을 함께 다니며 초기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는 걸 나는 75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저녁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한국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시니어 코하우징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모델이 정착됐고, 덴마크와 미국에서는 노년층의 40%가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고독사는 30% 이상 줄고 의료비는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일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세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의 도움도 아닌 함께 사는 용기가 진짜 노후의 답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밤마다 나 혼자 살아도 될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언니,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따뜻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만보 걷기가 최고다. 약만 잘 챙기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평생의 진리처럼 믿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지난 4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공통점이 바로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마셨고 만보를 걸으며 약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몸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75세에 병상에 누울까요? 그 이유를 찾아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건강검진센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아무리 성실해도 몸은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노력 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서준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인간의 노화와 건강 수명을 연구해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과학자로서 저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밀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쓰느냐, 약을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느냐. 결국 건강의 비밀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방향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8,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이며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피곤할까? 약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매일 걷는데 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 오늘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상식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78세의 박철수 어르신이 제 연구소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를 10,000보씩 걷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죠. 식단도 철저했습니다. 염분 줄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요. 10,000보를 걸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8%나 낮았던 겁니다. 이상하죠? 매일 그렇게 걷는데도 근육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분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뼈와 관절을 지탱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처음엔 5번도 못 일어나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시장까지 혼자 다니셨죠. 근육이 회복되니 식사량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다시 제 다리로 인생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의 방향으로 늙는다는 걸요. 그분처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왜 쓰러지는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지만 언제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걷기를 꾸준히 하지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모르며, 약을 빠짐없이 챙기지만 무엇을 잃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 틈이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양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누구에게나 옳은 말이었을까요? 젊을 때의 몸과 7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땐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 하루에 2-3리터를 마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즉, 마신 만큼 저장되지 않고 대부분이 심장과 신장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72세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시간.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두세 잔, 자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즉, 몸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심장과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했던 겁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간단한 물 시간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 후 반컵, 잠자기 1시간 전 반컵, 딱 4번. 그 외엔 억지로 물을 들이켜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단 3일 후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머리도 맑아요. 그렇게 단 2주 후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여러분, 물의 양보다 언제, 어떻게 나눠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물을 하루 4번에 나누어 마신 노인 그룹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신 그룹보다 심장 부담이 35%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 한 컵이 아니라 시간 한 컵이 생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실까요? 혈액이 깨끗해진다, 심장마비 예방에 좋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은 과도한 압박을 받습니다. 혈액은 묽어지지만 그만큼 순환이 느려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운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은 하루 4번 반 컵씩 따뜻하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체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려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반컵,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언제 물을 마셨나요? 그 시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걷기.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만보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 10분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보 걷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만보만 걸으면 장수한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물론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넘어짐을 막아주는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 몸의 근육은 70세가 넘어가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엔 12%가 사라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라고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최민수 76세님은 매일 아침 한강을 걸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이었어요. 즉, 걸어도 하체 근력은 약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3가지 동작을 권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둘째, 발뒤꿈치 들기 10회. 셋째, 한 발로 서기 10초. 이 3가지를 하루 3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운동이야? 그런데 2주 후 그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다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고 근육량이 15%나 늘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그룹의 낙상률은 18%, 걷기와 근력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률은 7%,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육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단 하루 만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딱 5번만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걷기는 계속하세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근육 루틴을 더하세요. 아침에 의자 일어나기, 점심 후 발 뒤꿈치 들기, 저녁에 한 발 서기.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10년 더 버틸 수 있는 다리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의 비밀은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매일 10분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멈추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보 대신 10분을 선택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다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 야오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때로는 몸의 영양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모르게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 경험.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노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빼앗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마그네슘을 빼앗아 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둔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만 코엔자임 Q-샘을 감소시킵니다. 이 물질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조사 결과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60대 이상 환자의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샘 중 하나 이상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즉,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정수진, 69세, 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고 항상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조각, 견과류 1줌을 드세요. 딱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밤에도 잠이 깊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영양의 균형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매일 바나나 1개, 2. 등푸른 생선 1조각, 3. 견과류 1줌.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빼앗아가는 필수 영양소를 다시 채워주는 보호막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막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심이 들어있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B군의 주요 공급원이죠. 이 3가지를 매일 챙기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약만 믿지 말고 음식으로 균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약 복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은 약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병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외로움이야.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40년간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 추적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을 멈추면 뇌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둔해지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며 면역세포가 약화됩니다. 결국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이광수 81세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살았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셨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20 이상 올랐고 체중은 5kg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10분만 통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경로당의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목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웃었죠. 그 후 6개월 뒤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몸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행위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 이 세 가지가 최고의 한구울제이자 장수 비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수명을 10년 늘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1.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2. 걷기보다 근육을 깨우는 습관. 3. 약 대신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습관. 4. 외로움을 이겨내는 연결의 습관.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바나나 1개, 전화 1통.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 1통을 걸거나, 의자 앞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저는 매주 새로운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발매